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던 자료와 연관된 오실로스코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코프를 잘 활용하도록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시험 문제에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다음 중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오실로스코프는 뭘 하도록 만들어졌느냐, 여기 우리 학교에 있는 모델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그 파형을 보도록 만든 거예요. 오실로스코프는. 그래서 제일 먼저 파형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위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전압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전류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류는 회로를 이렇게 응용 회로를 만들어서 보통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전류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형, 주파수, 위상,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이라고 물었을 때는 임피던스, 가나다에 보면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와 저항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간에 여러분 사용을 법을 좀 가르쳐 드렸지만 이 모델로 아닌 걸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학교에 있는 모델이 이거니까 학교에 있는 모델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요 위치가 여러분 보이실라는 모르겠는데, 요 1번 위치가 파워의 위치입니다. PO WER. 보통 파워가 요 위치에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한번 쓰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안 들죠? 여기 한번 찍고 이를 쓰면 써줍니다. 이렇게 이래 됩니다. 이 파워가 보통 요 자리에 있거나 요 왼쪽에 있는데, 이 파워가 없죠. 구멍이 뚫려 있죠. 왜 그러냐면 스위치를 빼버리고 뒤에서 이 전체적인 그 판넬의 메인 그 NFB 노 휴즈 브레이커를 올리면 전체적인 장비가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파워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습실 아니면 왼쪽에 있는 메인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오실로스코프는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채널 1이 눌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여기에 눌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게 되면 빨간 버튼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이렇게 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쁘게 안 그려져도 안 그려지죠. 이렇게 보통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실로스코프가 얼마나 정확하냐, 교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건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림은 실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위에 거의 높이가 달라졌죠. 이것은 교정이 필요한 오실로스코프예요. 그럼 2번을 누르게 되면 줄이 바가 나오게 되고, 이 프로브, 이 끝부분이 안 보입니다만은 이 프로브를 갖다가 요 고리에 여기 갖다 걸게 됩니다. 요 걸게 되면 이 프로브 어드저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브 뭐라고 썼습니까? COMP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여기 보통 프로브 ADJ 어드저스트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보통 1kHz에 이거 잘 예쁘게 안 써져요. 이게 좀 아이패드 같이 옆에 우리 여학생 누구 쓰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써서 내가
학생 그거 얼마야? 한 80만 원 해요. 그런데 아주 좋아요. 보니까 뭐 글씨체도 연필로 똑같고 좋은데, 이거 저 메이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펜으로 쓰는 거 이거 하나 샀는데 18만 원 정도 주고 뭐 제가 샀는데 이거 싹 마음에 안 들어요. 예쁘게 잘 안 써져요. 제가 사용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글자가 좀 예쁘지 않은 거, 우리 선생님 글씨가 저렇게 못 쓰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kHz에 이 구형파로 나오게 돼요. 구형파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요. 보통 가구로 예쁘게 딱 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구로 이렇게 딱 져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이 져서 나온 건 왜 그러냐면, 프로브에 그걸 곱하기 10으로 놓거나 감세기가 붙은 프로브를 쓰게 되면 그 저항이 되는 오차 때문에 이렇게 각이 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스코프가 불량이 아니고요. 자, 그럼 이 파형을,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3번 그냥 적어 놓을까요? 여기 3번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요 4번 적어 볼게요. 요 4번을 만일에 조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폭이 변해요. 이 파형의 폭이, 앰플리튜드가 변합니다. 이 진폭이 커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칸을 세릴 때 이 줄이 딱 안 맞으면 약간 올리거나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칸 세리기 좋도록. 그럴 때는 요걸 돌리는 거예요. 5번째, 요걸 5번, 요걸 돌리게 되면 파형 전체가 상하로 이동되게 됩니다. 선생님, 좌우로 옮기고 싶은데요 하면은 요거 6번, 요게 6번입니다. 요거를 6번을 요걸 돌리게 되면 일단 요거는 좌우, 6번은 폭이, 좌우에 대한 폭이 변합니다. 좌우 폭을 줄였다가 넓혔다 할 수가 있고, 7번, 요 위에 7번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7번을 조정하게 되면 좌우의 위치, 전체 파형의 위치를 좌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어떻게 보려면 모르겠어요. 저는 화면을 안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 6번은 좌우의 폭을, 위드스에 대한 폭을 조정하는 거고, 7번은 위치를 조정하는 거, 2번, 여기에 있는 요 4번은 상하에 대한 앰플리튜드, 진폭을 조정하고, 5번은 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두 개의 파형을 보고 싶은데요 하면은 8번, 여기에 요걸 제가 메뉴 있습니다. 요거를 8번을 누르게 되면 또 하나의 파형이, 줄이 무슨 색깔, 여기 노란 거죠. 그러면 노란 줄이 하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프로브의 입력에 9번으로 제가 적어 볼까요? 여기다가 입력 프로브를 넣어서 또 다른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은 두 개의 파형을 동시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실로스코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코프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떤 메뉴가 있냐면 XY를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XY를 조정하려면 이 책에 소개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책에 나와 있네. 65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럼 요거 잠깐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게 좀 지워야 되겠는데, 뭐냐 하면은, 잠깐만요. 요 글씨를 좀 지워야 되겠어요. 이게 지저분해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거 좀 지우겠습니다. 전체 이게 펜은 또 이렇게 전체 지정하기 또 예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 지웠습니다. 이제 지우개로 한 셈 치고 이런 봐주세요. 자, 그럼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채널 1에는 내가 어떤 그 주파수를 알고 싶은 게 있고요. 이제 미지수 X의 신호를 집어넣고요. 이 채널 2에는 비교 신호, 그러니까 들어온 신호와 비교를 하기 위한 신호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신호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새로운 넘버로 정해볼게요. 이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알파벳으로 해서 소문자로 적게요. 여기에 이렇게 A를 누르게 플레이를 누르시고 여기 뭐를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누르면은 여기 창이 뜹니다. 여기 창이. 그러면 이제 여기 알파벳 A자인데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A를 누르시고 여기는 지금 F1, F2, F3가 나왔잖아요. A를 누르시고 이 화면에 나오는 창에 보면 누르는 우측에 뜹니다. 여기쯤 뜹니다. 여기쯤에서 H3라는 게 누를 것이 있을까요? H3를 누르신 다음에 H3가 써지죠. 누르신 다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디스플레이 누르고 잘못 얘기했네. 여기 H3가 여기 있네. 여기. 나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제가 쓰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그냥 바로 해봤는데 이거는 XY는 안 해보다 보니까 여기 책에 보면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고 요 H3 요걸 누르래. 요거 H3 요거 여기 H3 H3가 지워졌어요. 여기 H3를 누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책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요 교재는 그 태영문화사과 여러분이 이미 구입을 다 하셨죠. 그 교재에 있는 내용과 제가 저서로 쓴 책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뭐가 문제냐면 그 책을 안 살까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책은 다 우리가 교재 구입을 했으니까 요 자료는 제 책 자료가 있으니까 그 엑스클래스의 자료실에 이 PPT 교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번 한 번은. 그리고 이제 전체로 올리면 대형문화사가 조금 펄쩍 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또 수업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 저자가 우리 동료 교수니까 아마 뭐 이해를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교재를 다 올리면 안 되고 요 스코프 부분만 제 교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책은 있는데 제 교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해당되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올려드리고 이미 책은 구입을 했으니까 자 이때 이런 그림으로 조금 전에 H3를 누르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을 우리가 리사주 도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게 리사주 도형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요. 이게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예쁘게 안 그려져서 미안합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주파수 측정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난했을 시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우스운 얘기 중에 뭐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였고 가정부도 가난하였고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집은 가난하였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이 뭐냐면 학교가 가난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싼 장비를 못 사고
그 주파 측정이 되는 오실로스코프가 아닌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급을 해줬지만 그때 당시는 또 디지털로 된 타입이 별로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 아날로그 타입 중에서도 그 주파 측정이 있는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없는 오실로스코프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없는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주파수를 측정하려면 채널 1에다가는 내가 측정하고 싶은 미지수의 파형을 집어넣은 거야. X 파형을, 이제 파형을 집어넣고요. 그 파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파형이 있었습니다. 주파수는 모르고요. 주파수는 모르는 상태예요. 이걸 어디에 넣는다? 채널 1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채널 2에 이렇게 색깔 좀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 2에다가 이제 파형을 집어넣는다. 똑같이 정연파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널 1에 정연파를 넣는데 채널 2에다가 이 채널 2에 구형파를 넣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1과 2에 정연파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연파를 집어넣고 조금 전과 같이 XY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XY 지정은 뭐라고 한다겠습니까? 디스플레이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H3를 밑에 버튼에서 3를 누르게 되면 두 개를 넣어놓고 버튼 누르면 이게 졸지에 딱 이런 그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잠깐 그림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을. 채널 1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럼 채널 2도 똑같이 이것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스타트가 0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주파수가 만일에 채널 1의 주파수가 가정에서 한 50Hz쯤으로 한번 해볼까요? 50Hz고 채널 2도 50Hz가 되면 이때를 1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대 1. 1대 1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딱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빗나가서 채널 2가 45도, 여기는 90도지죠. 여기는 90도고, 요 45도 되는 위치, 여기에서 이렇게 삐뚤어져서 채널 2가 스타트가 될 때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널 1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직이라고 해요. 채널 1을 우리가 버티칼이라고 하고, 채널 2를 호리존탈, 수평이라고 그래요. 근데 50Hz를 넣지 않고, 채널 2를 이거를 100Hz를 넣었다 이런 말이에요. 100Hz. 그러면 이때는 수직 대 수평이니까 1대 2가 되는 거예요. 1대 뭐가 된다? 2가 되죠. 왜? 이건 50이고 100이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졸지에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다음 주 수업이 부드러워집니다. 사실 이 오프라인 교육은 또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는. 그럼 여러분들 칠판에 PPT로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앞에 장비가 있어도 더듬거린다고 했죠. 또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또 알아둬야 될 게, 다음 주는 우리 인원에 제가 공지를 올리겠지만 2분의 1은 우리가 오후반이죠. 2시에 오시고 2분의 1은 4시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시서부터 3시, 4시까지 2시간 마치고, 한 A팀 마치고 임의적으로 순서대로 그 나머지 2분의 1은 B팀으로 가야 됩니다. A팀에 혹시 사정이 돼서 못 오시는 분은 B팀에 오셔도 괜찮고,
B팀에 못 나올 것 같으면 A팀에 오셔서 수업을 해도 사전에 저한테 통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그림이 이거 정말 쉽고 이거 보면 엄청 예뻐요. 모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귀엽다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변하다 보니까 똑같이 홀딩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리사주 도형을 본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보면 우측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걸로 할까요? 여기 요 F 보면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널 1을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주파수가 얼마나 오는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려놓고 그럼 파형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물론 이제 파형이 나와요. 그럼 이제 파형이 이제 이게 또 이거 엉뚱해서 지워져 버렸는데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 이 주파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채널 2에 집어넣고 채널 2를 뭐를 집어넣느냐가 중요해요. 조금 전에는 100Hz라는 말을 했잖아요. 채널 2를 뭘로 집어넣느냐 하면 이걸로 집어넣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장비가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에 여기 있어요. 요거 펑크션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이 펑크션 제너레이터로 넣게 되면 여기서 주파수를 만들어요. 여기서 이 주파수를 돌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파수를 돌려가지고 조금 전같이 이 주파수, 그러니까 이제 채널 2는 여러분 그 옆좌석에 바로 스코프 옆에 이게 학교 거예요. 이거는 임의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코프는 키면 바로 켜지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다시 와서 그 채널 2는 뭐를 넣느냐 하면 수평은 뭘 넣냐면 펑크션 제너레이터, 홈이라고 하는 펑크션 제너레이터라고도 하는데 그 펑크션 제너레이터를 넣어 가지고 이거를 가변해요. 이거를 가변하면 변화시키면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막 돌렸더니 이렇게 되거나 이런 모양, 그 위상은 45도냐 90도냐 135도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쉬워요. 1대1이니까요. 자, 그러면 앞에 수직에는 미지수를 집어넣고 수평에는 제너레이터의 주파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참. 잠깐 끄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 학교 수업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스마트폰 끄는 거를 깜빡했어요. 지금 그냥 임의적으로 껐는데 또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1대1이 제일 쉽잖아요. 그럼 이 모르는 주파수를 딱 돌려가지고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이렇게 스캔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1대1이니까 제너레이터 읽을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이죠. 우리 학교 것이. 그럼 그 주파수를 읽은 것이 바로 채널 1으로 들어온 그 미지수의 주파수다. 이렇게 아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게 필요한데 사실 이 그림은 오실로스코프에 그 주파수 측정의 기능이 없을 때 이것이 옛날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공관, 그 다음에 뭐 옛날 거 이런 거, 우리가 지금은 다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러나 안 나와야 되지만 시험 문제는 나와요. 왜? 그 옛날에 그러면 에디슨이가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 한 거는 지나간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이게 물어봅니다. 근데 요즘은 안 나오는 추세는 맞는데 그래도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감독관 시험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리사주 도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하고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형이 딱 나오고 리사주 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오실로스코프만 있고 그 제너레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형은 나왔어요. 여기 주파수가 나오는 기능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전압을 구하라, 주파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거부터 볼게요. 요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기서 볼트스 디비전 예제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 여기서 와 같이 배율이 그 2V 매 센티미터예요. 그럼 요 한 칸이 2V입니다. 이마요. 요 1cm인데 센티미터 요 한 칸이 1cm인데 요 전압을 2V로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볼트스 디비전을 그래 맞췄습니다. 여기에 보면 볼트스 디비전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아, 이게 좀 멀리 있으니까 불편하네요. 또 약간 요거예요. 요걸 돌린 거예요. 요게 볼트스 디비전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요게 볼트스 디비전이라고요. 요게 볼트스 디비전. 요거를 돌리는 거예요. 요걸 돌리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화살표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돌릴 때 기하식으로 탁탁탁 이렇게 변해요. 이게 그냥 쑥 변하는 게 아니고 탁탁탁 변합니다. 그럼 이거를 보통 얼마 정도 있냐면요. 보통 20, 10, 5, 2, 1 이렇게 20V, 10V, 5V, 2V, 1V, 0.5V 이런 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맞출 때 어떻게 맞추냐면 보통 10V, 5V, 2V, 1V, 0.5V, 그다음에 0.2V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2에 맞추게 되면 한 칸이 원래 자막이 나와요. 여기 이건 우리 건 학교 건 다 나옵니다. 그럼 이 한 칸이 2V pp로 맞춰졌다고 했을 때 두 칸이면 몇 볼트일까요? 4V, 세 칸은 6V가 되죠. 단 6V를 pp라는 말을 써요. pp, 피크 투 피크라는 말의 약자거든요. 자, 그거는 우리 이제 교류 전압에 대해 했을 때는 피크 투 피크인데요. 직류일 때, 얘같이 직류일 때는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봤냐 하면 이게 자꾸 엉뚱한 데 놓고 이거 펜이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한 칸이 2V니까 두 칸 반이잖아요. 그럼 2.5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V가 원래 돼야 되는데 원래 직류 전압은 2V 곱하기 2.5cm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왜 10분의 1이란 말이 들어갔냐면요. 감세기를 썼어요. 배율이 그 프로브가 보면요. 곱하기 1이 있고 곱하기 10이 있어요. 그 10이 있으면 10에 놓으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걷다가 이걸 곱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한 칸이 2V인데 2.5에 곱하기 10분의 1로 해서 0.5V 이렇게 0.5V입니다. 이렇게 했고 pp라는 말을 안 써요. 직류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쉬운 건데 제가 잘 못 가르쳐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에다 놨다면 아까 1에 놓으면 한 칸이 1V예요. 한 칸 1. 그리고 감세기를 안 썼잖아요. 이걸. 그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거 같으면 곱하기 배율이 그냥 1대1이고요. 요 배율이 1대1이고 그대로다고 한다면 요게 1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2.5V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쉬운 얘기를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이 오실로스코프 파형은 상하 있죠. 상하. 위아래로는 전압이에요. 상하로는 전압을 말하고요. 이 좌우는 시간을 말해요. 타이밍을 말합니다. 타임,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기서 글자가 너무 굵어져 가지고 좀 가늘게 써볼게요. 여기는 볼트는 1에 맞추면 한 칸을 1볼트로 보는 거고요. 2에 넣으면 2볼트가 되는 거예요. 단 교류잖아요. 그죠? 교류. 이때는 pp볼트라는 말을 붙이셔야 돼요. pp볼트.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빨리 하고 또 맞춰드려야 되는 시간이 되는데 제가 그래도 요 핵심이 빠지면 안 돼요. 이 말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할게요. 좀 쉽게 설명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는 이 말이 엄청 제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만 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무슨 어려운 걸 엄청 쉽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듣기가 거북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그냥 듣고 있는데 내가 그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그러는 또 좀 아무것도 아닌 걸 쉽게 말해서 아니 그냥 쉽게 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번, 3번 내가 3번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라는 말이 습관이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를 빼니까 말을 더듬더라고요. 말을 더듬어. 쉽게 말해서가 잘 안 돼서 제가 이 쉽게 말해서라는 말을 쓰니까 그 사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수업하다 엉뚱한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계산하기 좋도록 이게 포인트가 들어갔어. 여기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가정용 전기가 220이잖아요. 우리가 상용 전압이. 근데 그냥 옛날에 우리가 110V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V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용 100V라고 말하면요. 실제는 어디 전압을 말하냐면요. 실제는 요 꼭대기에서 조금 밑부분이에요. 요만큼 전압이 실제 100V예요. 요 100V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료값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자, 시료값. 이 글씨가 예쁘게 안 써져 가지고 시료값 혹은 시료치라고도 말해요. 시료값은 최대값, 이게 최대값 곱하기 루트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말을 좀 잘못했어요. 시료값은 최대값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고요. 최대값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어떻게 될까요? 시료값 곱하기 루트예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쉬운 것도 말을 이렇게 자꾸 에러가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화면이 어른어른해요. 그러니까 눈도 좀 나쁘고 그래가지고 쉬운 거를 이렇게 자꾸 그래요. 최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루트이고요. 이제 평균값도 여러분 계산하는 게 나올 거예요. 평균값은요. 이게 평균값은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2예요. 이걸 이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시료값 최대값 곱하기 루트 2분의 1. 최대값 시료값 곱하기 루트 2. 평균값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2. 이거 시험 문제 냈더니 이것도 못 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문제 기말고사에 요거 적으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만 한다고 기가 번쩍 뛰고 지금 졸다가 딴짓 하다가 얼른 보는 사람 나오겠죠. 이거 적으라고 나와요. 적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V라는 말은 시료값이에요. 이게 무슨 값이다? 시료값이에요. 시료값입니다. 이게 저렇게 글씨가 예쁘게 안 써져서. 그럼 우리는 최대값을 말해야 되거든요. 왜? 오실로스코프는요. 최대값으로 나와요. 최대값으로요. 꼭대기 값을 표시해요.
그것도 꼭대기 값도 상하를 동시에 꼭대기 값을 보여줘요. 오실로스코프는. 테스타기는 어떻게 됩니까? 테스타기의 메타, 그 아날로그 메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시로값을 나타내도록 그 저항값을 조정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는 최대값을 표시합니다. 상하를 최대값을 표시하고, 테스타기는 한쪽 부분, 정류형으로 보통 써서 한쪽 부분만, 우리가 반쪽만 시로값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얘기를 하던 중이니까 이 그림이 좀 예쁘게 안 그려져서 여러분 이해가 잘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누르면 좀 이상하게 자꾸 반응해요. 그럼 뭐냐면은 위의 최대가 뭐냐면은 100V 곱하기 100 곱하기 루트 2잖아요. 최대치가. 그러면 141.4V가 되는 거죠. 그럼 아래로 또 어떻게 될까요? 141.4V예요. 오실로스코프는요, 상하를 동시에 다 보여줘요. 그러면 합치면은 282.8이고요. 8이고 ppV라고 말해요. 여기서 ppV라는 말에서 이 141.4V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크치라고 말해요. 피크, PEAK예요. PEAK, 봉우리 값이라는 뜻이에요. 위에 피크, 아래 피크. 그래서 영어로 피크 투 피크를 줄여서 ppV, 투자 안 적어도 아시겠죠? 위에 피크, 아래 피크 투 피크를 줄여서 ppV라고 말해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요, 제 아들이 한 3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3살, 4살쯤 됐을 무렵인데, 수업을 이제 마치고 집에만 오면 아들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걸 질문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아빠,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답변해 줍니다. 그럼 호랑이하고 코끼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게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처음에 누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개하고 싸우면 누가 계속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몰라서 묻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는 교류 파형은, 교류 형태의 오실로스코프 파형은 그 책이나 어떤데 파형을 그려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형파가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하면 여기다가 뭐 20V pp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 딴 거 보면은 뭐 12V pp, 30V pp, 파형을 사진을 찍어서 놓고 밑에 보면 전부 몇 볼트 pp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20V pp는 테스터로 재면은 몇 볼트입니까? 30V pp는, 선생님, 30V pp는 테스터로 재면 몇 볼트입니까? 계속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수준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구 이기냐? 그 묻는 수준이에요. 딱 똑같은 수준이라니까. 오실로스코프는 측정을 하면은 상하를 최대로 보여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리를 하거나 어떤 응용을 하시려면 그 파형을 사진을 찍건 옮겨놓고 몇 볼트 pp라고 적으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점, A 지점은 20V pp가 나오는 곳입니다 라고 메모하면 되는 거예요. 파형 그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테스터로 쟀을 때 몇 볼트냐? 테스터는 pp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으면 제가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테스터는 pp가 아니고 테스터로 재면 몇 볼트입니까? 이 말은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누기 하면 되죠. 20V pp를 테스터로 재면 먼저 나누기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나온 답에다가 또 나누기 루트 2를 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하거나 나누기 루트 1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왜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시로값 곱하기 루트 2가 최대치니까 상하잖아요. 상하. 그러면 최대값을 시로값으로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상하니까 왜 2로 나누어야 되냐면 상하를 다 보여주잖아. 이거는 282.8 pp 볼 때는 상하를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 나온 값에 나누기 쉽게 말해서 누구 말대로? 그 사람 말대로 쉽게 말해서 루트 2를 나누거나 아니면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하거나 하면은 테스터로 재는 값과 똑같이 나오는 그 값이지만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그거 필요 없는 얘기라니까. 테스터로 재면 테스터고 스코프는 스코프인데 테스터로 재면 몇 볼트냐고 묻는 거는 한 20년 전에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 기능사 문제에 몇 볼트 pp는 테스터로 측정하면 몇 볼트냐. 한 번 딱 나오고 한 번도 그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 1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일단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첨두 전압을 구해라. 그래서 첨두 전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 칸이 4c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트스 디비전이 0.5V래요. 한 칸이. 그러면 4V에 얼마를 곱해야 돼? 0.05를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0.05를 곱하게 되고 여기서 수평 확대 이건 이 문제는 말이고 문제를 해보면 이건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는 위에 거. 그럼 아까 말하면 되죠. 여기 4칸 같으면 이걸 봐야지. 0.05 곱하기 4 하면 돼요. 하고 여기서 이제 배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배율. 이 배율을 자꾸 헷갈릴까 봐 그러는데 시험 문제라 그래요. 자꾸 왜 10에 놓고 하느냐는 게 아니고 큰 파형은 10에 놓고 줄여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자동으로 알아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스코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터 프로브 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프로브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스위치가 있고요. 2번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곱하기 1로 하는 게 있고 곱하기 10으로 하는 게 있어요. 1은 곱하기 1은 그냥 1V가 나온다는 말이고요. 곱하기 10에 넣으면 10V 들어오면은 이게 줄여서 1V로 내보낸다. 10분의 1로 줄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율을 10배로 했으니까 실제 값은 10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10분의 1로 줄여서 보여준 거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10을 곱해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스코프 문제는 기말고사 시험에 한 문제 출제할게요.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출제할게요. 왜 안 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지금쯤 이제 지루해서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주파수 계산하는 것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주파수는요 이렇게 구해요. 여기 주파수 구하라 했잖아요. 우선 T를 구해야 돼요. 우선 주파수는 밑에 봐요. 주파수는 T분의 1이에요. T분의 1이고 그 다음에 T를 먼저 구하면 T는 칸수를 세리세요. 그냥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아까식으로 쉽게 말해서 칸수의 스윕 타임 여기에서 그 위에는 상하는 전압 볼트스 디비전 좌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타임 디비전이라고 그래요. 타임 디비전. 그러면 타임 디비전은 세컨드가 기본이에요. 초가 있고요. 미리 세컨드가 있고 마이크로 세컨드가 있고 나노 세컨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세컨드는 초잖아요. 1초죠.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초죠. 마이너스 3승초. 이건 마이너스 6승초, 마이너스 9승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컨드가. 그러면 이 칸수 곱하기를 얼마로 하느냐? 여기에 0.5 미리세계예요. 그럼 여기에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에요. 1.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값을 1로 나누시면은 헤르츠예요. 이렇게 하면 헤르츠예요. 글씨가 지저분해서 정말 못 가르치는 것 같이 됐어요.
육각형을 칠했는데 여러분 제 설명을 한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딱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빨간 걸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다른 데서는요. 일부러 요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세리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칸 되죠? 그렇게 해도 원칙은 스타트 되는 지점에서 플러스 한번 바뀌고 마이너스 바뀐 거. 주기를 재는 거예요. 그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측정하는 거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구형파, 예를 들어서 구형파 0.5V pp를 맞춘 다음에 한 파형을 보여달라. 그 다음에 딱 그걸 만들어야 돼. 제너레이터로 그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제너레이터로 주파수를 맞춰서 몇 볼트 pp까지 맞춰서 보여줍니다. 손을 들어서 감독관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그려내면은 1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산업기사는 그렇게 시시하게 하진 않아요. 산업기사는 그 전에 만든 파형을 A, B, C, D 점에 그 파형을 측정해서 그 주파수하고 이걸 적어 넣는 거였는데요. 시험이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 아예 그 실기가 없어졌습니다. 필탑형으로. 그러면 이게 나와요. 필탑형으로 이런 게 나온다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문제 물은 거를 적어 넣는 형으로 실기 시험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워졌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만들기 훨씬 어렵거든요. 기능사는 어려워졌고 기사 산업기사는 쉬워졌습니다. 실기는 제가 볼 때 이론을 그냥 외워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에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제가 위상 재능과 하고 그 다음에 그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하나 출제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다른 그 주파수나 그 위상 차익을 계산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시험, 이제 기사 시험과 산업기사 시험에 그것이 나와요. 그런 것이 위상각을 구한다든지 그 위상차를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주파수를 계산하는 이런 게 이제 실기 시험이에요. 이게 실기 시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어떤 회로를 구성해라.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라 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그 회로 스케치도 나올 거예요. 회로 스케치도 기능사 보니까 거의 기능장 하는 것만큼 어렵게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요번 시험 그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전에는 40개 정도의 공개 문제에서 한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6문제를 공개 문제로 딱 내고 그 중에 하나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어려워졌습니다. 회로가. 시험 문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분은 기사, 산업기사는 실기가 없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전자기사, 산업기사도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전부 필탑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제가 다른 건 아닌데 눈이 좀 어리어리하고 그래서 또 글자 적는 게 막 생각같이 빨리빨리 안 써지고 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제 이 오실로스코프를 보신 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돌출될 수 있도록 구독 신청을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누르는 사람은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